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우리 중국의 한자는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입니다. 리처드 교수,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중국 베이징대 장하오 교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옆 미국 학생 스미스도 발끈해하며 말을 이어갔죠. 우리 영어 또한 세계 공용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자 리처드 교수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제 말에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한글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말이죠. 순간 컨퍼런스장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버드 국제언어학과 최고 권위자라 불리는 스톤 리처드 교수. 그의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과 학생들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무대에 올라선 후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컨퍼런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옥스퍼드대 언어학과 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알파벳보다 한글이 우수하다고요? 리처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군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사실과 알파벳의 우수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있다고 최고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옥스퍼드 학생은 얼굴이 붉어졌죠.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자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에요. 어떻게 한글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역사의 길이와 문자의 실용성은 별개입니다. 피라미드는 5천년 된 건축물이지만 현대 아파트보다 살기 좋다고 말할 수 없죠. 문화적 가치와 현대 사회에서의 효율성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인도 연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완벽한 문법 체계와 발음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이 이보다 우수한가요? 산스크리트어의 체계성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상적으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자는 박물관에 보존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어야 해요. 청중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리처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둘러보았죠. 문자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기 쉬운가? 둘째,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 얼마나 효율적인가? 넷째,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가? 이 기준으로 분석해 봅시다. 컨퍼런스장 뒤쪽의 한국 유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영어 알파벳을 볼게요. 알파벳은 26자로 많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함이요? 전 세계가 쓰는 문자에 무슨 결함이 있나요? 리처드는 단어 몇 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So, the true, thorough, the 이 단어들 철자만 봐서는 발음을 알 수 없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매우 낮습니다. 학습자에게 큰 장벽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자라면 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보편성이 중요하지 않나요? 보편성은 문자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과 영국 제국의 식민지 확장, 미국의 패권이 만든 결과죠.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문자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인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겠습니다. 리처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러 문자들이 나란히 배열되었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점이 표시되었죠. 먼저 동남아시아의 문자들부터 살펴볼게요. 태국 문자는 아름답지만 복잡한 자음과
모음 결합 규칙이 있어요. 같은 발음이라도 다양한 철자법이 존재합니다. 리처드는 태국어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과 기호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태국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 문자는 우리 문화의 자부심입니다. 단지 복잡하다는 이유로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건 서구 중심적 사고가 아닌가요? 리처드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문자의 기능적 효율성을 논의하고 있어요.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실용적 우수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요. 일본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는 데만 6년 이상 걸립니다. 일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자를 쓸 수 있어 표현력이 풍부해요. 한글은 단순하기만 한 것 아닌가요? 단순함이 결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어요. 복잡성이 항상 우수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동차가 복잡할수록 고장이 잦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학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중국 대표단의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한자는 5만 개가 넘는 글자로 어떤 개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풍부함을 한글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리처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부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5만 개의 글자를 배워야 한다면 그 진입장벽은 얼마나 높을까요? 현대 중국인 중에서도 3,000자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자는 소수 엘리트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발음 체계가 완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글이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발음 체계는 정교하죠. 하지만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자의 생존력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가장 완벽한 이론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세계 여러 문자들의 기본 요소 개수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문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적은 수의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총 24개의 기본 요소만으로 수천 개의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잡한 문자가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리처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철학적 질문이네요. 하지만 단순함과 표현력은 반비례하지 않아요. 한글은 단순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무한한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무한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원리와 비슷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이제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반발은 조금씩 학문적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문자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라틴 알파벳, 그리스 문자, 한자, 산스크리트어의 특징을 담은 표를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주요 문자들을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먼저 라틴 알파벳부터 시작하죠.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 문자 체계는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리처드는 화면에 영어 단어 목록을 띄웠습니다. read, lead, cheer, wow. 이 단어들은 같은 철자인데 발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경우도 많죠. there, there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이런 불일치가 영어 학습을 어렵게 만듭니다. 영국의 언어학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이지 알파벳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는 알파벳을 사용하면서도 철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죠. 리처드는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그것 역시 알파벳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파벳은 언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글자가 언어에 따라 다른 발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직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리처드는 다음으로 그리스 문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스 문자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 언어로서는 그리스에서만 쓰이고 있죠. 표현력은 뛰어나지만 확장성이 제한적입니다. 중동 출신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어떤가요? 모음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서예로 발전했고 많은 나라에서 사용됩니다. 아랍 문자의 예술성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모음이 생략되는 특성 때문에 초보자가 정확히 읽기 어렵죠. 문자의 첫 번째 조건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처드는 다시 한자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의미 전달은 직관적이지만 새로운 개념마다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에서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때 여러 한자를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다른 언어와 달리 방언이 달라도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에서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자의 장점이라기보다 역사적 유산이에요. 현대에는 국제 의사소통을 위해 번역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자의 복잡성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도 한자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산스크리트어를 띄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발음 체계가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현대 인도에서도 일상어로 쓰이지 않죠. 문자의 탁월함은 실제 사용성과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집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히에로글리프 같은 고대 문자들은 모두 사라졌나요? 그것도 문자의 열등함 때문인가요? 리처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핵심을 짚는 질문입니다. 문자의 생존은 우수성의 중요한 지표예요. 히에로글리프나 수메르의 서령 문자는 복잡했고 전문가만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점차 더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결국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체로키 문자였죠.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볼 겁니다. 체로키 문자는 19세기 초에 세코야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 체계인데 한글과 비교할 만한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렸죠. 리처드의 분석이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체로키 문자를 띄웠습니다. 청중들은 생소한 문자 체계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언어학계에서 기적이라 불리는 사례입니다. 1821년 체로키 부족의 세코야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창제했죠. 그는 문맹이었지만 자신의 부족을 위한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학생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한글과 비교될 만큼 뛰어나다는 건가요? 리처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체로키 문자는 몇 가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문자가 도입된 후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은 불과 3년 만에 거의 0%에 도달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리처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기호로 모든 체로키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24자보다는 많지만 한자나 다른 복잡한 문자 체계에 비하면 매우 단순한 편이죠. 인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건가요? 리처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곧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체로키 문자의 또 다른 놀라운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리처드는 19세기 체로키 부족의 신문과 책들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창제된 후 체로키 부족은 자신들의 신문과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이었던 부족이 불과 몇 년 만에 활발한 문해 사회로 변모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로키 문자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나요? 리처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체로키 문자는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2,000명도 안 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83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체로키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영어만 배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이 우수한 문자 체계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문자의 우수성은 생존과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문자의 생존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하죠. 하지만 문자의 본질적 우수성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들이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해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해 볼까요?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기호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24개의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들을 조합하여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이 한글의 가장 혁신적인 점입니다. 영국 언어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소리와 기호의 관계가 자의적인 반면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체계성이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이죠.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뛰어난 문자 체계였지만 정치적 압력 속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유사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하여 체로키 문자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연대표를 띄웠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는 짧지만 극적입니다. 1821년 세코야가 문자를 완성한 후 체로키 부족은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했고 신문을 발행했으며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죠. 리처드는 당시 체로키 부족이 발행한 신문 체로키 피닉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문자 창제 이후 불과 5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해율이 당시 미국 백인 인구의 문해율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브라질 출신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문자였다면 왜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나요? 리처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830년대 미국 정부의 인디언 이주 정책으로 체로키 부족은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른바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후 체로키 아이들은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고 체로키어를 사용하면 체벌을 받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체로키어와 체로키 문자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00명도 안 됩니다. 체로키 부족 인구의 약 1%에 불과하죠. 문화적 말살 정책이 이 뛰어난 문자 체계를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의 우수성과 생존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정치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문자의 생존에는 분명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의 사례가 더 주목받을 가치가 있어요. 한글은 유사한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하여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특성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탁월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음절 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배우기는 쉽지만 새로운 소리나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반면 한글은 24개의 기본 요소로 무한한 소리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더 확장성을 가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의 확장성과 적응력은 생존의 중요한 요소죠. 한글은 이런 면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체로키 문자의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체로키 언어 부활 운동에 관한 내용이었죠. 체로키 문자는 오늘날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은 언어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학교에서 체로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문자는 한번 단절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리처드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체로키 문자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자의 우수성은 설계적 탁월함뿐만 아니라 생존력에 의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제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극심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목숨 걸고 지킨 문자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의 모습, 한글 서적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체로키 문자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거의 소멸했다면 한글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한글 역시 체로키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어 사용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죠. 일본 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리처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한국인들은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1938년부터는 한국어 신문 발행도 중단되었죠.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체로키어와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은 살아남았을까요? 리처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한국인들의 문자 수호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밀 한글 학교를 운영했고 가정에서 몰래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문자를 지켰던 거죠. 리처드는 1930년대 비밀 한글 학교에서 체포된 교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교사들은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교육은 지하에서 계속되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서렸죠. 더 놀라운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지에서 한글 출판물을 계속 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주, 연해주, 미국 등지에서 한글 신문과 교재를 발행하여 한국 내로 비밀리에 유입시켰죠.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문자에 대한 그런 헌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한글은 민족의 자부심이자 독립의 상징이 되었죠.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45년 해방 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글 신문과 책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방 이후 한글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글 문해율이 급증했고 한국 문학과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이는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오랜 억압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밀리에 전수될 수 있었죠. 또한 한글은 한자를 병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식인층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현대 한국의 높은 문해율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달합니다. 이것은 한글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복잡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러시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생존은 단지 정치적 저항만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인가요? 리처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문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문자 자체가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워야 생존할 수 있죠. 한글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하여 현대 사회에서 한글이 사용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한글 입력 시스템, 한글로 된 과학 논문, 문학 작품 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이 현대 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기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대 디지털 기기에 표시된 다양한 문자들과 키보드 입력 방식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문자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현대 기술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는 먼저 컴퓨터 키보드와 스마트폰 입력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입력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중 하나입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를 조합하는 방식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입력이 어렵지 않나요? 중국어 입력은 꽤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어 입력은 발음을 로마자로 입력한 후 적절한, 하지만 이 방식은 동음이어가 많은 중국어에서 추가 선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어도 비슷한 문제가 있죠. 반면 한글은 보이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어 직관적입니다. 리처드는 다음으로 텍스트 메시지와 이메일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나 중국어 사용자보다 더 빠르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속도 테스트에서도 한글 사용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프랑스 공학도가 질문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한글이 이 분야에서도 장점이 있나요? 리처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구조는 컴퓨터 언어와 비슷하게 알고리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리처드는 코드 조각과 텍스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규칙은 수학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기계 학습 모델이 패턴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성 인식, 텍스트 분석, 기계 번역 등의 분야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일본 공학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실제 언어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술적 우수성이 문화적 표현력과 직결되진 않잖아요. 리처드는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문자의 기술적 효율성과 문화적 표현력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문자는 점점 더 기술 매체를 통해 소통됩니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디지털 출판 등에서 효율적인 문자는 더 많은 표현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처드는 다음으로 검색 엔진과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문자 처리를 보여주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검색 효율성입니다. 한글은 문법적 요소가 분리되어 있어 검색 시스템이 핵심 단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검색과 빅데이터 분석에서 큰 이점이 됩니다. 러시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도 기술 발전에 따라 적응해 왔을 텐데 한글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차이점은 적응의 용이성입니다. 영어나 러시아어 같은 알파벳 문자들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했지만 많은 변형과 타협이 필요했죠. 반면 한글은 거의 원형 그대로 디지털 환경에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고 디자인된 것처럼 말이죠.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다국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국제적 호환성입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체계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표시됩니다. 또한 외국어 표기에도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리처드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반박은 학문적 흥미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보여주는 적응력은 세종대왕의 비전이 600년을 뛰어넘었다는 증거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최종 선언 인류의 문자, 한글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리처드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학문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리처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종 결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문자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산스크리트어, 체로키 문자까지 각 문자는 저마다의 장점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에 문자 우수성의 4가지 기준을 다시 띄웠습니다. 배우기 쉬운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가, 현대 사회에 적응력이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단 24개의 기본 문자로 무한한 소리 조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미국 언어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세계가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리처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화가 자신들의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만 한글의 설계 원리와 과학적 접근법을 미래의 문자 시스템이나 인공 언어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자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명을 지탱해왔습니다. 역사적 공헌도를 고려한다면 한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공헌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한자가 동아시아 문명에 기여한 바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도 문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떤 문자 시스템의 원리를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생각할 때 한글은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인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글의 과학적 원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리처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단순화한 것이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600년 전 만들어졌지만 현대 언어학과 음성학의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리처드는 세계 각국의 문해율과 문자 학습 시간을 비교하는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이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문자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영국 학생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한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리처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자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죠. 리처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겨 이 문자를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이 담긴 발명이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새로운 소통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청중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박수를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마침내 전체 컨퍼런스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한글은 세종이 창조하고 백성이 지켜낸 기적의 문자입니다.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제 세계가 한글에서 배울 차례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리처드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불붙은 것이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문자는 한민족이 한나라가 세월을 넘어 지켜온 영혼입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한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고 더 빛났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한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과학이고 문화이고 자유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꿈꿨던 그 마음, 백성이 지켜낸 그 열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 기적. 그 모든 것을 품은 이름 바로 한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